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버닝썬 수사 이후 처음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양민석 대표는 세무조사와 승리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정준영 씨를 불러 불법 성관계 영상 유포, 열람 등에 관여한 연예인이 더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를 상대로도 버닝썬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대결이 현대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와 사회이사 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벤츠를 실어 나른 기업을 포함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계속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봄비도 예고돼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 어젯밤 구속된 뒤에 오늘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이 구속된 심경을 물었지만 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정준영 씨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준영 씨는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옮겨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으로 왔는데요. 티셔츠 위에 정장 상의를 입고 운동복 바지 차림으로 2시간 40분 전쯤 수사관들과 함께 지친 표정으로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정 씨는 구속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도 정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정 씨는 앞으로 최장 열흘의 구속 기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조사할 양이 상당히 많은 만큼 오늘 낮 1시 반부터 시작한 조사를 늦은 밤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정 씨가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네, 정 씨가 이번 구속으로 이번 경찰 수사는 점차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예인 대화방 유출 사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따라서 이 수사에도 앞으로도 영향이 갈 전망인데요.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승리 등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증거 능력 역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방에서는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것뿐 아니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토대로 앞으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를 상대로 2차 비공개 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씨를 비롯해 대화방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소환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주총회의 날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양민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양 대표는 특별 세무조사와 승리 씨 등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양 대표의 친형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후에 저희의 추가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 대표는 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빅뱅 승리와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승리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조작됐다고 거짓 해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리 사건 이후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넘게 증발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것을 묻자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주들의 이익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향후 계획된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주들의 가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석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친목을 지켜온 양 대표의 형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주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YG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버닝썬을 비롯한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 등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어제 클럽 버닝썬 운영사인 버닝썬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영화 장난스런 키스 홍보를 위해 어제 내한한 타이완 배우 왕다루의 내한 기자 간담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온라인상에 왕다루와 승리가 찍은 사진이 퍼지면서 악성 루머가 터져나왔고 왕다루의 소속사는 왕다루가 승리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월 말 이른바 주총 시즌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현대차 주총의 주요 관심사는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하는 미국계 헤지펀드의 배당 요구가 관철될지 여부였습니다. 표대결이 벌어졌지만 현대차가 이겼습니다.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에 안도하기보다는 향후 더 거세질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은 예고대로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고액 배당을 요구하며 주주들의 표를 호소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에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액은 현대차 이사회가 제시한 3,000원보다 7배나 많은 액수여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당 금액이 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고 결국 투표까지 거친 결과 현대차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이 86%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사회 이사 선임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엇은 이사회가 제시한 3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회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지만 표결 결과 현대차가 내세운 이사들이 모두 선임됐습니다. 비록 엘리엇이 표 대결에 지기는 했지만 3% 지분으로 두 자릿수 찬성률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현대차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차가 표 대결 끝에 주요 안건을 이사회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고비를 넘겼음에도 엘리엇과 같은 국내외 펀드 자본들의 경영 참여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사내 이사에 재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는 물론 모비스 대표이사와 함께 기아차 등 계열사 사내 이사도 함께 맡게 돼서 그룹 장악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년 전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 규모를 초월한 고령 인구가 지난해 격차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14.3%로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의 12.9%보다 1.4%포인트 더 컸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0.7%포인트 격차에서 2배 더 커진 것입니다. 또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고령 인구는
18년 사이에 7.2%에서 14.3%로 비중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이틀째 문제의 성형외과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청담동의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 등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형외과를 떠나지 않은 채 밤새 현장을 지킨 뒤 지금까지 병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부진 사장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도 추가로 접촉해볼 계획이라며 병원 측이 서류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해양대학교를 휴직하고 유엔 산하기관이 스웨덴에 세운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건 지난 2013년. 지난해까지 매년 1억 3,300만 원의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316만 원의 퇴직연금까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 수령액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를 돕는다는 기본 취지와 빡빡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문성혁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무원 연금법의 한계 때문. 문 후보자의 연봉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공무원 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등과 관련 사례를 더 연구해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소식통은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면서 김 부장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 부장 일행이 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대사관 차량이 현지 시각 21일 낮에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궁 행정실을 방문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러시아 측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련 의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 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북한의 빅딜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른 하이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고 랴오닝 단싱은 북한 당국자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과의 해상거래주의보도 1년여 만에 갱신 발령했습니다. 석유류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60여 척을 무더기로 목록에 추가하면서입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며 기만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올해 첫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해운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press China to enforce all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 could really hold the key to this here if they press North Korea hard enough.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며 무역과 북핵 문제를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앞서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금 중국까지 압박하며 도발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해운 회사 2곳 중 한 곳인 랴오닝 단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를 실어 나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회사가 북한에서 운수 사업을 벌였으며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가운데 루니스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의심 선박들 가운데 일부는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는 소유물로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주의보에 포함된 한국 선적 선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선박이 그동안 한미가 예의주시해온 선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업계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기획 시리즈, 오늘은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소비 패턴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관련 마케팅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여전한 3월 중순에 대형마트 가전 코너를 차지한 건 에어컨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에어컨 특별 판매 행사가 열린 겁니다. 미세먼지 제품 특별 행사가 약 1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고객님들께서 많은 수요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간 행사가 연장이 되었고,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 기능까지 더해진 올인원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5배가량 뛰었습니다. 의류관리기와 건조기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정의 부엌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줄여주는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고 있고, 전기레인지는 필수 가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기레인지 시장은 미세먼지와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1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예고된 날은 소비하는 장소도 바꾸게 합니다. 대형마트는 평소보다 썰렁한 반면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량이 15% 이상 늘어납니다. 공기청정기나 관련 용품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관련된 상품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용품 테마관이라는 걸 별도로 마련해서 고객 쇼핑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미세먼지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마케팅도 주류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발견했고 거기 메가만 100% 쓴다고 하면 소비자들께서 어떤 그 미세먼지 시대의 어떤 염려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시면서 맥주를 드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최근에는 패션과 화장품까지 미세먼지 차단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보인 미륵사지 석탑이 복원됐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총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복원 사업이었고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무왕 때 창건됐습니다. 원래는 9층 규모로 더 크고 높았지만 남서쪽 부분은 무너지고 북동쪽 부분 6층까지만, 높이로는 거의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14.5m, 비록 일부를 잃어버리고 낮아졌지만 국내에 현존하는 석탑 중에 가장 크고 또 오래됐습니다.
20년에 걸친 보건사업, 시작은 1998년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진단 결과 노후 판정이 났고 이를 해체해 복원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1999년 4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습니다. 이후 해체와 발굴 과정에서 사리를 담는 장엄한 도구인 사리장엄구가 발견돼 이후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체가 끝나고 2013년 말부터는 4년 동안 본격적인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임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9층 석탑 복원을 6층까지만 했을까?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온전한 모습의 석탑은 1993년에 세운 동탑입니다. 고증을 거쳤지만 일종의 복제탑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서탑은 동탑과는 달리 실물 복원이기 때문에 고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복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석재와 골조가 남아있는 6층까지만 복원됐습니다. 서탑의 복원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원 전의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시멘트를 덧발라서 원래의 모습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땜질만 해놓은 상태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됐지만 겨우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석탑 2층과 3층의 내부가 다른 형태의 돌로 축석돼서 일관성이 없는 방식으로 복원이 됐다는 겁니다. 또 석탑 3층 중앙부의 틈을 메우기 위한 충전재로 황토 배합체를 사용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도 미륵사지 석탑 내부 구성이 달라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미륵사지 석탑은 내일 개장합니다. 원형과 다르다는 지적, 하지만 이는 불가피했다는 해명. 안전 문제는 정말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번 복원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 참여하신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김현용 학예연구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감사원에 대한 지적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네네.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이 원형과 달라졌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서는 이 원형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해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형과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원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물론 그 감사원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기하는 그 축석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기본적인 설계 도서도 없이 그날 필요한 석재를 현장에서 골라서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축석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구조적인 검토를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구조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각각의 문화재의 양식이나 구조 또는 이 노후 정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구조 해석이나 뭐 안전 진단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경이 되면서 이 탑을 가장 오래 조사했고 잘 아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 조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들은 이제 작성을 해서 그 조립을 해 나갔고요. 예. 그날 이제 필요한 석재를 이제 고른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석탑 내부에 들어가는 그 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보를 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조립해 나가면서 이 돌들이 부정형들입니다. 네. 크기나 어떤 그 형태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가장 안정적인 조립이 되도록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석재 사이에 빈틈을 채우는 충전재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특허받은 물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원래 이 석탑에는 이제 상하 부재 사이에 네. 빈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흙을 채웠던 곳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30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이 흙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되고 틈이 생기면 이게 구조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쌓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무기질 재료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필러로서 황토가 들어간 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그 흙과 같이 빗물에 유실될 우려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화재 수리에서 많이 쓰는 이제 석회보다도 어떤 물성들은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석탑의 붕괴 원인 중에 토사 유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네. 황토를 배합한 충전재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기존에 썼던 재료가 이제 흙인데 그러면 원형의 재료를 안 쓰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이 성능이 좋은 물질을 개발을 하되 흙과 가까운 것을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것이죠. 감사원 지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요? 예, 저희가 그 석탑 조립 과정 또는 그 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변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혀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안정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지금 감사원 지적이나 어떤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구조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복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또 그 구조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럼 내일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 탑을 감싸고 있던 이 가설 시설들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공사가 조금 당겨져서 오늘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관람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일도 물론 개방은 계속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복원되기 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 일제 때 시멘트로 땜질했다는 그 경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복원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1915년에 콘크리트를 더 씌우기 전에는 무너진 형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적심석들이 층별 구분 없이 다 섞여 있는 교란된 상태였는데요. 다시 이제 시멘트 같은 걸 할 수는 없고, 네. 그 해체 전에 이제 1층부 둘레에 이 석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전후로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이 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보강한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석탑에 썼던 돌이나 이 미륵사지 건물지에 썼던 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서 콘크리트 부분, 그 무너진 부분은 그 돌들을 다시 사용해서 뒷부분, 무너진 부분을 이제 보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복원되기 전의 사진을 봤을 때 1층 둘레에 그 돌로 쌓아올린 벽 같은 네네. 그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죠? 그게 17세기 전후 시기 우리 선조들이 예. 탑이 무너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쌓았던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탑이 왜 무너졌던 건가요? 저희도 가장 먼저 검토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그때 연구할 당시에는 이 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구성이 저하돼서 또는 지진이나 벼락 또는 이 하부 지반의 침하 이런 가능성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네. 정확한 원인은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탑이 아마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붕괴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직접적인 확실한 원인은 이제 규명은 못했지만 저희가 해체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탑 자체가 어떤 그 목조 탑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었고요. 또 돌들 사이에 채웠던 흙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그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결과물입니다. 사무관님께서도 이번 복원에 20년 동안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미륵사지 석탑 복원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나름 20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교묘하게 저희가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는 이 탑이 워낙 어려웠고 또 특수한 탑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추정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해서 과도한 복원을 하지 않고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속초문화재 이 수리나 보존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용 학예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좀 자,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나 알겠는데 명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네.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 경감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득을 보는 가구도 있습니다만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거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명을 말씀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외환보유고 사상 최대입니다. 신용등급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국가부도위원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OECD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좀 전에 일본 적인데 그래도 일본이 저는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 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거는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아니. 잠깐만요.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나가지고 난립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야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잠깐만요. 일본의 좋은 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대통령은 인지하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거. 지금 산당 가보세요. 매물이 산더미고 전부 외국 나가 있는데.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꼭 그날 알아서 그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이어서 하신 정책이 뭡니까? 여러 가지 좀 이따 담당 장관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담당 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그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오늘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관세 전쟁을 넘어서 패권 다툼으로 번진 두 강국의 총성 없는 전쟁에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경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중단에 합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착취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We have
a tremendou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situation going on, which likewise i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거셌고 양국은 지난해 여름 대규모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重申一下，针对美方的举措，中方不得不进行反制，来坚决地捍卫我们自身的正当合法权益。 양국의 싸움은 세계 최대 강국 슈퍼파워를 차지하려는 패권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됐고 세계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파로 중국은 1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폭락했고 뉴욕 증시도 급락하자 양측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과 함께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I look very much forward to the dinner. I look very much forward to the discussion, and I'm sure discussions after. But the relationship is very special. The relationship that I have with President Xi. 我们都承担着为这个世界和平繁荣的很大的责任。我们的合作才有利于推动这个世界的和平繁荣。 전문가들은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놓고 패권 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할 경우 세계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의 티그리스 강에서 관광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9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침몰한 배는 페르시아력으로 새해 첫날인 노루즈 명절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태우고 티그리스 강변과 강 가운데에 있는 섬에 조성된 유원지를 왕복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이라크 내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사고로 9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신 93구를 수습했으며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55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의원인 압델 레힘 알 샤마리는 배의 수용 인원이 50명에 불과하지만 약 200명이 탑승해 침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 사망자가 242명으로 늘었습니다. 셀소 코레이아 모잠비크 환경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약 3,000명이 구조됐지만 아직 15,000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다이는 지난 14일 오후 모잠비크에 상륙했고 동부도시 베이라에서는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관광은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남권에도 관광자원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운데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다에 2.8km에 이르는 길이 납니다. 와, 저기 있다! 좋은 자원을 가진 진도에 머무는 관광을 위한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단계로 문을 여는 리조트는 방이 600여 개, 오는 2022년에는 1,0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이는 전남 서남부권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명량대첩의 현장인 진도와 해남 사이 울돌목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목포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산물을 활용한 맛의 거리 조성도 추진됩니다. 이순신 어국 관광벨트 등 전남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명품 관광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무안 갯벌과 한평 돌몰이 유원지, 영광 해안도로를 잇는 관광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안 천사대교 개통 등 관광 인프라가 잇따라 구축되면서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북미 협상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노이 회담 이후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이른바 포스트 하노이의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갈림길에선 포스트 하노이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굿 이너프 딜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일종의 브리핑을 하면서 나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요. 네. 나름대로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얘기됐던 스몰 딜, 이번에 사실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스몰 딜을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이 된 그 스몰 딜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한 앞뒤 맥락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일종의 그 촉진안을, 그러니까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촉진안을 낸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제는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북미 간에 구성을 하면 그 로드맵을 구성을 한 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그런 비핵화의 조치를 한두 개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비핵화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조치를 바로 이제 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적, 혹은 이제 북한이 이 사안을 잘라서 하는 살라미 전술 아니냐. 네.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지향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종의 촉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로드맵이 나오고 그리고 살라미 전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 단계, 한두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눠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것은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고 언급됐던 것보다는 이제 로드맵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진전된. 굉장히 큰 차이죠. 예. 스몰 딜이라는 것은 로드맵이 없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영변이라든지 그 한 군데를 하고 마는 거 아니면 ICBM을 폐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랑 지금 이 good enough deal, 특히 비핵화의 로드맵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이전부터도 꽤 있어 왔는데 이 로드맵이라는 것이 정확한 신고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로드맵은 사실 신고, 검증, 폐기의 모든 그 비핵화의 우리가 원칙과 이제 순서가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일단 동결을 해야 되고 동결과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검증 폐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정부가 결국 로드맵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 대통령과 댄 코츠 미국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이죠. 여기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이 접견을 했어요. 이 DNI라는 조직이 일단 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16개, 17개 정도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그래요?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런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도 합니다. 장관급이고요. 내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막강한 그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모든 정보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되기 전에 바로 그 정보국장에게 일단 멈춘다. 거기서 모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댄 코츠 간단히 볼 인물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CIA보다 상위 개념에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거죠. CIA나 우리한테 잘 알려진 FBI라든지 아니면 국방정보국 같은 그런 모든 기관들이 총괄되는 거죠. 거기 오는 정보가 다 모여져서 최종적으로 그 DNI 국장한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댄 코츠 국장이 왜 온 겁니까, 한국에? 지난 그 국장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때 2016년에 한번 왔었고요. 그 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북한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네, 통일 전선부장을 이제 카운터파트로 해갖고 회담을 한 적은 있었고요. 뭐 이번에 온 거는 뭐 이게 원래 온 것 자체도 안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네. 특히 우리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날 것인지 확실치 않았는데 만난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차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지금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후로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예.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서해 위성 발사장, 그러니까 동창리를 얘기하죠. 네. 그거와 또 산음동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보를 제일 확실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정보를 아마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얘기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영변 외 시설에 뭐 그 물질 생산 시설,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놀랬다, 뭐 그렇게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더 뭐 핵심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떻게 공조를 해서 북한의 핵을 그 비핵화를 추동할 것인가, 이제 그런 네. 내용들을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보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그리고 그것도 국장이 직접 왔다면 DNI 국장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전원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민감한 정보. 그런 거라면 한국 정부에게 북한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왔을 텐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한국 너무 앞서가지 마라.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 너희도 알아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결렬된 후에 뭐 일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입장차가 큰 거로 알려졌는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 입장차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우리 정부에서는 여전히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 문제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합니다. 근데 댄 코츠가 왔다라는 것은 역시 정보 개통을 아마 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고 아마 그런 그 한국에 대한 우려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워싱턴 내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한미가 조금 더 협력을 해서 그런 의심을 좀 불식시키려는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정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되는 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하노이에서도 로드맵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노이의 퍼즐이 완벽하게 안 맞춰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은 북에 동결을 요구했다, 하노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결이 뭡니까? 이게 18일 날 우리 외교부가 이제 국회에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북한한테 제공을 했다는, 제시를 했다라는 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제 판단에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아마 제일 비교적 정확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후에 한미가 공조를 해서 우리 뭐 이대훈 평화교섭본부장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북한한테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WMD 대량 살상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요구를 했다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로드맵, 그 로드맵은 이제 동결해서 완전한 폐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담은 로드맵을 요구했다. 세 가지를 요구했다라고 우리 외교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저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경화 장관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나온 거는 이제 두 번째 그 동결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동결이라는 것은 그 큰 세 가지 단계 로드맵의 마지막 폐기에 가는 그 초기 단계를 지금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노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먼저 북한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일종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그 카드를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카드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중국은 또 미국과의 그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4월 달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와의 또 작년에도 뭐 러시아의 그 방문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와의 일단 관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 김창선 하노이에서도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김창선이 지금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예, 뭐 지금 모스크바 그 러시아 정부에서 명확히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거의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창선 부장이 만약 러시아를 갔으면 그 사람의 역할은 아주 그 명확합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이제 방문하기 직전에 모든 의전과 최종 그런 협의를 하는 그런 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보는 동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김창선 부장이 러시아를 간 것이 확실하다라면은 아마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 북러 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다면 의제가 뭐가 될까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1차적으로 러시아와의 이제 경제적인,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그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는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아마 이제 경제적인 어떤 협력 교류, 제재 틀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나름대로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조치를 했는데 결국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의가 이번에 결렬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해서 북한의 일단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면에서 좀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것이고요. 또 전통적인 그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또 확보하는 것은 또 러시아는 어쨌든 지금 미국과 서방 사회랑 일종의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제 그런 정도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물론이고요. 그 상임이사국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미국 등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했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심하면 막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왕에 지금 내려져 있는 제재를 일부라도 걷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국 일부가 주장했을 때 관철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도 역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유엔 제재 결의안을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하거나 일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결의안을 그 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이사국인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제재 결의안의 완화 조항을 포함해서 뭔가 결의안을 낼 수 있지만 그것도 미국이 이제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지금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든다 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그렇습니다. 제재는 막을 수 있고. 추가 제재는 막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4월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달에는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빠르면 지금 4월에 협정이 좀 체결될 수 있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표부가 다시 중국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그 대표부가 워싱턴을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담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급한 일이죠.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이 잘 형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바로 어저께 현지 시간으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중국 책임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 90% 이상의 무역은 북한은 중국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북한을 압박을 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볼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또 중국이 만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시진핑 주석이 더군다나 직접 만난다면은 이 이후의 상황 관리에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시간을 좀 둘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야
그다음 행보를 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이어서 서울까지 방문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좀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이 지금 아직 방문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할 그럴 또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 방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는 네. 또 이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도 사드 문제라든지 여전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자기 앞가림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북한도 그걸 판단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러시아 쪽으로 북한이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적절한 분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 가기는 쉽지는 않죠. 네. 지난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하노이에서 들어오면서 뭐 중국을 들리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것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와 같이 합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것에 관해서 뭐 한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길, 지난 네. 1월달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고 미국이 계속 또 너무 완강한 입장을 하면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굉장히 완곡한 예.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새로운 길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예측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아마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나름대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뭐 나름대로의 비핵화의 조치를 뭐 일부 시설을 폐기를 한다든지 대신에 그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와서 검증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가서 보니까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완화를 좀 하자. 뭐 그런 것이 또 새로운 길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약간의 그 지금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그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쪽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만약에 북미 협상이 교착이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에 이거 봐라 이렇게 내놓는 그런 길이 한 길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뭐 위성을 쏜다든가 이래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을 자극하거나 어쨌든 대외적인 어떤 선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되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서 추가 제재는 막는 이런 포석이 아닌가.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글쎄 높겠습니까? 뭐 위성의 발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북한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발사할 경우에는 결국 북한이 지난 뭐 계속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해왔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판을 깨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계속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워싱턴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핵 포기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위성 뭐 비로소 그 평화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뭐 그것에 대해서 그 미국 내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뭐 북한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쉽지 않고요. 더불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편들어주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국내 언론이 이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접근해 가고 그리고 또 뭐 중국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또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다 평양으로 소환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위성 발사를 곧 할 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관리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겠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분석이라고 보시는 아니 뭐 거군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국의 이제 유엔 대사까지를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것은 굉장히 뭐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례적이라고 예, 하더군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데 이게 4월 초고 시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 3명만을 이렇게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 발사와 제일 관련 있는 국가들이죠. 예. 그 유엔까지 포함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결국 북한이 그 선택할 수 있고 또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또 중국과 러시아고 그게 또 유엔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현지 대사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또 깊이 있는 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기 전에 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뭐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위성 발사의 이제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방적으로 폐기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나름대로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성 발사는 마지막 단계고 그 이외에도 뭐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공개적으로 북한 정부에서 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식으로 해갖고 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런 식으로 일단 말로써 좀 강경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 여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서해 위성 발사장을 활용해서 위성을 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판을 안 깨면서도 이제 미국을 압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수를 내놓을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결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선희 부상의 최근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을 나눴던 일요일 날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일부 잘못 알려졌답니다. 일단 최선희 부상이 얘기를 했던 것은 기자회견은 아니고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을 다 불러 모았고 외신이 한 4군데 정도에서 들어왔답니다. 외교관을 불러 모았는데 외신이 같이 들어온 같이 온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은 아니고 브리핑 형식으로 혼자서 뭐 1시간여 얘기를 했고 질의응답도 거의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거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에 직접 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지금 일시 중단, 모라토리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재개 여부와 또 지금같이 협상,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최선희 부상이 자신의 그런 어떤 또 뭐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나서 최선희 부상이 일종의 기자회견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당일 밤에 그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상 북한에 있는 헌법과 노동당 규약보다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밟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포함한다 할 그 상황이 온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결렬, 협상을 더 안 할 가능성과 다시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가능성을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조만간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상황을 여쭤봤습니다만 미국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떤 여론이나 본인한테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그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어느 정도로 지금 위축돼 있습니까? 그 러시아 스캔들은 아마 이제 곧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은 프로세스가 이미 다 작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핵심 내용을 미 의회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 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뭐 언론에 일부 좀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스모킹 건, 딱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뭐 얘기를 보면 어저께도 공개해라. 공개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 이번에 이걸 잘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신들의 입장이 더 뭔가를 더 얘기를 하고 또 입장을 강화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공세를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북한 또 우리가 우려하는 건 북한 문제랑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했는데
저는 뭐 부정적인 요소가 좀 제거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몰리면 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대외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강경 정책을 가고 또 아무래도 공화당 내의 지지를 확보해야 자신이 처한 그런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만약 국내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잘 넘어간다면 오히려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커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특검, 미국 특검의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공개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자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내용에 별게 없을 것이다. 본인한테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신한테 유리하죠. 이것이 네. 민주당과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을 괴롭힌 거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것은 없다. 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로 삼아서 자기를 괴롭힌 거기 때문에 깨끗한 입장에서 연계가 안 된 입장에서 오히려 자신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역공을 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미 네.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로 이제 축소해서 보자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그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하면 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 최소한 그 가능성은 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 8월부터 순항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순항 미사일은 INF 조약이라고 해갖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의 그 조약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맺은 조약으로 그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러시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을 생산해서 배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러시아가 이것을 안 지키는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해서 일단 지난달에 통보를 했고요. 6개월 동안 그 러시아가 다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폐기하겠다라는 수순으로 갔고 그것을 위해 이제 나름대로 그 미국은 그러면 다시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북한이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그것에 지금 그래서 뭐 왜 그런 그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분석이 있는데. 일단은 그 INF 트리티라는 거에 그 미국이 이런 식으로 거칠게 지금 폐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네. 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러시아와 충분한 협상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해서 일방주의, 우선주의의 그런 또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여론에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서해 위성 발사랑도 좀 연계를 하는 그런 일부 분석도 가능은 하죠. 네, 그렇게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북한은 더군다나 평화적인 목적의 위성 발사도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명분 쌓기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급히 전해드릴 속보가 한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 연결해서 무슨 발표가 있는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표를 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안정식 기자님. 예, SBS 안정식입니다. 저기 좀 굉장히 간략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차관님 오늘 올라가셨잖아요. 소장회의 때문에 올라가셔서 좀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갔는데 어떤 북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고 지금 연락 대표 간 접촉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가 만나서 이렇게 통지를 해줬고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 이렇게 한 문장만 돼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말을 한 건 없는지 그리고 공동생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쪽 인원은 한 명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굉장히 이렇게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과 또 남측 사무소의 잔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무적인 문제는 또 차후에 이런 통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고요. 연락 대표는 이게 저희가 항상 이 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어떤 남북 간에 연락하고 통지하고 협의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이제 연락 대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연락 대표, 실무 연락 대표들의 실명을 다 뭐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뭐 특별한 무슨 다른 인원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연락 대표 간의 협의였습니다만 다만 오늘 아침에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좀 빠르게 대표 전달할 사안이 있다라고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연락 대표들이 이 북측의 이런 통지 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측이 이렇게 통보하고 나서 곧 그 연락사무소 사무실 그 건물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오늘도 이제 오전 근무를 마치고 2시에 넘어오는 그 상황에서 북측 연락 대표는 그 사무소에서는 철수를 했지만 남측 소장의 그 입경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 그 안내 및 그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다만 연락 사무소에서는 이제 전원 다 철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호 기자님. 네, 프레셔 이재호입니다. 북쪽 인원이 일단은 몸만 철수한 건지 그거부터 그러니까 인원만 철수한 건지 뭐 거기 안에는 자제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원만 철수한 건지 그거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관례상으로 오늘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평일 근무를 끝내고요. 네. 그 인원들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이분들이 다시 만약에 우리가 정상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북쪽이 이야기한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 측에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그 연락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나서 북측 인원들이 뭐 간단한 뭐 이런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뭐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무슨 뭐 장비나 무슨 어떤 뭐 기본적으로는 인원만 철수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 이런 이 북측의 통보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통상 이제 저희가 주말에는 최소 인원의 우리 연락사무소 직원하고 또 그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지원 시설의 인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측에 이런 또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지금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지원 시설 근무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입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자로는 저희가 연락사무소에서 23명 그리고 여러 지원 시설 관계자분들 다 포함해서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는데요. 총 이제 지금 이제 아마 곧 입경 시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입경을 다 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그리고 지원시설 16명 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은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단 저희는 뭐 북측 인원은 철수를 했지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저희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뭐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저희는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구체적인 뭐 실무적인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협의를 하고 또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님. 네, 채널A 유승진입니다. 이번 북측의 결정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나온 결정인데 정부는 이 한반도 지금 정세에서 왜 이런 북측이 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화상상봉,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조만간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측의 뭐 이런 철수 입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떤 뭐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발표를 한 대로 일단 이렇게 철수한 데 대해서는 뭐 굉장히 안타깝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신 그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굳이 연관지어서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정상 운영, 조속한 정상 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사안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북측 인원들이 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이산가 쪽의 이런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뭐 우선 뭐 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들으신 대로 천혜성 차관의 발표. 요지는 이겁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다 철수했다. 박원권 교수와 이 문제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죠. 교수님, 이게 4.17 합의에서 만들어진 게 이 사무소잖아요. 그렇습니다. 4.17 합의를 깨겠다는 건가요? 글쎄 뭐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 첫 번째 조항이 그 남북 관계 개선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개성에서 공동 연락 사무소에 남측 인원과 북측 인원이 같이 모여서 늘 소통을 하겠다.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소통 기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방금 나온 것처럼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한이 결국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라고 했는데 글쎄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 전체를 북한이 거부한 거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뭐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17까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이게 전조가 있었던 건가요? 글쎄 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또 우리 남측에서는 또 이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과의 좀 소통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방금 천혜성 차관 소장이죠. 얘기한 것처럼 그 화상상봉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측에서는 계속 그 자리를 비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 대리들이 있는데 이제 개성과 평양을 오고 가는데 이제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방금 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이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읽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북한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또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의 그런 또 단계별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지금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북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비핵화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많이 돌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조치는 글쎄 뭐 저로도 아직 그 정확하게 왜 북한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최근에 최선희 부상이 평양에서 그 외신 주재관들하고 외신하고 일부 외신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라고 한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늘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특히 제재 관련돼서 한국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한국이 나서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제재에 대한
북한의 그런 조치에 네. 그걸 받아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었죠. 예. 근데 뭐 나름대로 우리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 국제사회에 그 통과된 유엔 결의안이 있고 예. 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여야 그것을 네. 갖고 우리도 이 제재에 대해서 완화나 뭐 유예 조치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그 발표된 그 제재 관련 유엔에서 발표된 그 제재 관련된 그 전문가 보고서 우리 지난번 예. 시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이 지금 남북 공동사무소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그 유류 쓴 거 가지고 유류 문제 쓴 삼았죠. 거 갖고 네. 문제를 삼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류라는 것이 이제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뭐 향후에는 사실 제재위원회 먼저 좀 보고를 해서 네. 연재를 받고 가면 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좀 주목받는 부분은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뭐 이번 조치로 많이 위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조금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통 채널이거든요. 예. 상시로 남측과 북측 인원이 같이 모여서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소통 채널을 이전엔 가진 적은 없었죠. 예.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 통신선이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뭐 밤에는 안 되고 분명히 예. 이제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남북 공동사무소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 이외에도 지금 뭐 그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관해서 우리 국방부가 네. 북측에 이제 계속 그 후속 그 조치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북한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상황을 봐야 될 지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통일부 취재하고 있는 현장 기자로부터는 오히려 우리 정부는 사무소 근무자를 늘리는 쪽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네, 김지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의외의 또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측은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요.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현재 북측 연락대표를 비롯한 인력들은 사무소에서 전원 철수했고요. 북측의 시설이나 장비는 아직 사무소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북측 지역인 개성공단 내에 자리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측의 철수를 요구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측은 또 우리 측의 입출경과 관련한 사무도 별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측 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북한의 철수 과정과 함께 이런 유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천 차관은 이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서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차관은요, 우리 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오늘 연락사무소에서 우리 측 인원 근무한 인원은 69명이고요. 오늘과 내일 주말 동안 모두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측의 철수 의도와 관련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하노이 회담과도 연결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남북관계 사안, 예를 들면 이산가족 화상상봉 같은 문제가 협의가 어려워졌다며 너무 늦지 않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김지선 기자 전해주신 소식 들었고요. 자,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왜 이것을 철수했는지 예. 단순히 상부 지시에 따라서 철수한다.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과 이유를 우리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예. 방금에도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럼 일단은 명확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야겠죠. 상부의 예. 입장을 알아야겠죠. 네. 만약에 이것이 그 위의 라인으로 간다면 글쎄 뭐 저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우리 활용하지 못했던 핫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과 네. 김정은 위원장. 네. 한 번은 그 핫 라인을 좀 가동해 볼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그 통일전선부장의 라인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명확한 이런 방침과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좀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